자,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독도와 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를 1910년에 완전히 병합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독도와 간도라고 하는 땅은 일본이 미리 좀 점령을 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일본이 점령을 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역사인데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였었습니다. 삼국시대 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사부라고 하는 장군이 신라 장군인데 이 사람이 울릉도 그러니까 당시 우산국을 점령하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이 됐었죠. 근데 거기가 멀리 있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는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특히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개항 이후에 특히 일본 어민들의 불법 침입이 증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당시 조선 정부 그리고 그 직후에 대한제국 정부도 일본 측에 이런저런 항의도 많이 하고 특히 관리도 파견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관리를 파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 후반부에 안용복이라고 하는 어부가 일본 어부들을 내쫓으면서 일본한테 더 이상 우리 독도를 넘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받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받습니다. 안용복 문서라고.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문서입니다. 그게 1800년대 때 받았는데 개항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 애들이 넘어와요. 결국은 넘어와서 우리가 또 계속 항의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당시 국무총리급 관리였던 태정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일본의 국무총리입니다. 태정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의 어민들한테 일본의 어민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독도 울릉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니네 넘어가지 마 어민들 거기 가서 낚시하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은 차고도 넘쳐요. 근데 지금까지도 일본이 우기는 거죠. 이게 태정관 지령 원문인데 여기에 보면은 푸미안 울릉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그래서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900년에 대한제국은 공식적인 법령으로 대한제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헌법을 마련을 했고 근대적인 법률을 마련을 하면서 공식적인 법률을 1900년대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울릉도를 군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독도를 관장한다라고까지도 여기 표시를 합니다. 요게 당시 대한제국 칙령이 발표가 됐었던 관보 국가에서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군수로 업그레이드 개정한 건에서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면서 5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이라고 하는 동네이고 울릉도 태화동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울릉 전 지역과 그리고 석도, 요 석도라는 것은 돌도를 의미하죠. 돌도, 독도입니다. 독도. 그래서 독도까지 관할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법률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법률로 명시한 최초의 사례야. 일본은 나중에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얘네들도 법률을 만들어요. 여기 무인도니까 우리가 먹을게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제국 칙령보다 5년이 느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지금 법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나 혹은 법적인 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근거 그 세 가지 근거에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일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 명백한데 열받아. 일본 얘기만 하면 열받아. 욕하면 안 돼요. 유튜브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제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간도라고 하는 지역,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간도는 여기 위에
대략 이쪽 지방을 간도라고 합니다. 이쪽 지방. 이쪽 지방, 즉 백두산 위에 숭화강이라고 하는 강의 오른쪽 지방과 그다음에 여기 두만강이라고 하는 지방의 위에 지방을 간도라고 합니다. 간도. 요 지방은 원래 여진족, 원래는 이제 고구려 시대 때는 말갈족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고려 시대 때는 여진족으로 불렸다가 조선 시대 때는 여진족 혹은 만주족으로 불렸었던 청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만주족, 여진족 얘네들을 요 지역에 살았던 얘네들은 원래 고구려 백성들이었어. 고구려 백성이고 발해 백성이기도 했었습니다. 발해 백성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애들인데 지금은 이제 청나라 세우고 중국으로 들어간 애들이야. 지금은 청나라 세우고 중국으로 들어간 애들인데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단 말이야 당시에. 특히 조선이 19세기 후반에 삼정의 문란으로 나라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는 나라를 피해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조선과 청나라가 영토 분쟁이 일어나서 영토의 경계를 정하는 비석인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걸 건설을 합니다. 백두산에다가 세운 겁니다. 백두산 정계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위에 토문강 여기 보면은 조선과 청의 경계를 설정했는데 서쪽은 압록강, 서쪽은 여기 밑에 있는, 잠깐만 선으로 그려줘야지 또. 여기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왼쪽으로 흐르는 이쪽 강을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은 압록강, 그리고 동쪽은 토문강이라고 영토 경계선에 비석을 세운 게 바로 여기 있는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여기 강 가운데다가 세운 거죠. 압록강이랑 토문강 가운데다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이 청과 우리의 영토 경계이기 때문에, 즉 여기 간도를 우리 걸로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야. 결국은 간도를 우리 걸로 인정해 준다라는 뜻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 청나라와 우리의 영토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영토 분쟁이 왜 생기게 되냐면은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우리 한국 정부는 토문강을 요걸로 해석을 합니다. 숭화강에 지류가 있습니다. 숭화강의 지류. 숭화강 옆으로 흐르는 이 토문강을 우리는 이거 토문강은 토문강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중국이 뭐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 토문강은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거야. 두만강을 중국식으로. 그래서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두만강이 우리 중국과 우리의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간도도 중국 거다. 지네 청나라 거다. 너는 여기 밑에까지만 조선 영토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얘네 둘의 영토, 특히 토문강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영토 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미 여기 간도 지방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여기에다가 관리 이범윤을 파견을 해가지고 간도 관리사라고 하는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간도 관리사입니다. 이범윤. 이 이범윤은 나중에 헤이그 특사에 파견되는 이위종의 아버지입니다. 이위종,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7개 국어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었었죠. 이 이위종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었고, 이범윤은 요 간도 지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기 간도 지방에서 활약을 하면서 러시아인들하고도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중국말, 러시아말, 그리고 영국, 프랑스 학교까지 다녀가지고 나중에는 프랑스 말까지 능통하게 되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관할해가지고 간도를 직접적으로 관리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나라 영토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간 직후에 간도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가지고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그냥 줘버립니다.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줘버리고서
일본은 여기 만주 지방, 여기 위에 지방을 통틀어서 만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철도를 깔 수 있는 권한인 철도 부설권을 얻습니다. 당시 일본이 철도를 깔아줬던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뻐서 깔아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좀 더 빨리 뺏어가고 좀 더 빨리 침략하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주에도 철도를 깔아주고 나중에 중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해줬고, 지금 여기 간도에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제 무슨 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조선족.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중국으로 편입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야. 조선인 출신들이야. 조선인 출신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기면은 우리 영토라고도 주장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근데 간도는 완전히 중국 영토가 됐었죠. 그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강대국들로부터 한국지배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을사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게 아니라 정미조약 체결을 계기로 해산됐고, 태정관지령에는 울릉도가 진해국가 아니라고 확인했는데 이 새끼들이 지금까지 우긴다. 그다음에 한일의 정서는 군사기지 사용 허가, 한일협약은 고문 파견, 고문 메가다랑 스티븐스라고 하는 놈이 오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은 외교권, 한일 신협약은 행정권으로 우리나라의 차관들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를 해서 내정까지 장악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헤이그 특사 보내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제대로 못했고,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제정을 했었고, 이범윤을 간도관사라고 임명을 했었고, 그리고 간도협약 때문에 간도를 뺏겼다. 요 자료들은 잘 기억하길 바라고, 몇 분 했나? 12분 했네요. 여기 밑에 의병전쟁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던 1895년부터 일본에게 반항을 했었던 운동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의병, 직접 싸우자입니다. 직접 싸우자. 의로운 병사들, 얘네들 직접 싸우자라고 하는 파들이 있었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의병 이외에 계몽운동으로, 지금 교육활동이나, 계몽운동은 주로 교육이나 산업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자,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두 개의 운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57페이지에 부한말 국권수호 운동의 두 가지 흐름에 의병전쟁이라는 흐름, 당장 싸우자라고 하는 파와, 아니다, 지금은 계몽운동을 해서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주로 이 계몽운동은 아는 것이 많았었던 개화파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 계몽운동, 의병운동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의병전쟁은 지금 당장 몰아내자. 근데 결국은 패배하죠. 일본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패배했었고, 계몽운동은 의병운동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싸워봤자 패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니네 저거 헛짓거리 하는 거다, 의병전쟁.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힘을 키우고 나중에 일본이랑 싸우자,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고서 결국은 친일파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몽운동에서. 둘 다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의병전쟁까지만 보겠습니다. 의병전쟁은 크게 3번 일어납니다. 3번 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병은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을미의병. 명성황후가 살해당했었던 을미사변 당시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일본에 반항해서. 그리고 당시 시행됐던 정책인 단발령, 머리 자르라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발심이 심했다라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을사의병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을사조약. 그리고 정미의병은 당시 정미조약 때 군대가 해산되고 고종이 강제 퇴위됐기 때문에 여기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었다 하는 중요 핵심적인 원인들을 일단 기억을 하고, 을미의병부터 보겠습니다. 을미의병, 이 의병들은 대부분은 이제
위정 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했던 보수적인 유생층, 양반층들이 주도를 합니다. 양반층. 처음에 을미의병이 일어난 이유 자체도 우리 왕비가 살해당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왕비, 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 양반들을 주도로 해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유인석, 이송, 유인석과 이송 두 명 이름은 알아두길 바랍니다. 유인석, 이위종 나중에 나오고 의병 전쟁과 계몽운동 차이점 잘 기억하고 이 사람이 유인석, 이송인데 그냥 초기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을미의병 초창기 때는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특히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내가 전에 동학농민운동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본을 내쫓기 위한 을미의병이 들고 일어났었는데 당시 아관파천 직후에 고종이 단발령을 일단 취소합니다. 단발령을 취소를 하고 의병이 일단 해산해라. 의병 해산해라. 왜냐면은 당시 친일파들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는 했었는데 그 친일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의병들은 해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왕이 권고를 내림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병들은 1896년 정도에 대부분은 해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직후에도 남아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이었던 애가 활빈당이라고 해서 부정부패한 탐관우리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었던 의병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 활빈당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중에 소설책으로 나오게 되는 게 홍길동이 가담했었던 조직이 활빈당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소설에서 활빈당. 요걸 딴 게 아니라 요 의병 단체 얘는 약간 도적 집단이죠. 그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나쁜 사람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었던 의적 집단인데 얘네가 이제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의병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을사늑약을 체결을 계기로 해서 양반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고 일어나는 건데 이때는 양반 출신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돌석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최익현이라고 하는 요 분 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뭐가 이렇게 자꾸 울리냐? 최익현 요 사람 을사의병 때 활약을 하다가 일본한테 끌려가가지고 단식 투쟁하다가 죽는다고 내가 전에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종식 독립운동가들은 다 중요해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떤 독립운동가는 중요하고 어떤 독립운동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다 알아두면 좋죠. 그러다가 2년 뒤에 정미조약이 체결이 되죠. 이 정미조약에서는 저번 시간에 봤었는데 이 정미조약인 한일 신협약 때 우리나라의 각 부처의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면서 얘네가 행정권을 장악을 했었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합니다. 근데 이때 해산되던 군인들이 총기를 반납하다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그런 상황인 거죠. 일본한테 총까지 반납하고 해서 총기를 반납하다가 중간에 박승환이라고 하는 연대 1대 대장이 자살합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군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살하게 됐고 요걸 봤던 밑에 부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서 열받아서 반란이라기보다 일본하고 총을 반납하지 않고서 일본하고 교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8시 30분에 교전이 시작이 됐고 바로 9시쯤에 일본군 9중대와 10중대가 출동을 해서 결국 우리 한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여기가 남대문이고 요 궁궐 주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일본군 9중대, 10중대와 우리나라의
2연대와 1연대가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유리했었는데, 나중에는 여기 남대문이 여기 2층짜리이기 때문에 남대문 위에서 바바바바바바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관총을 쏘니까는 우리가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진압당합니다. 대부분 한 12시쯤에는 다 진압이 돼서 여기 무기가 다 뺏긴 상황이고 한국 군대는 이제 다 잡혀가게 되죠. 요때 의병을 일컬어서 요때 이제 군인들이 많이 잡혀갔었는데, 살아남은 군인들은 지방으로 도망쳐서 각 지방에 있었던 군인들이 다 같이 또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보면은 1907년 8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원주의 진위대, 이게 지방부대야. 지방부대가 들고 일어났고, 이때부터는 군인들만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 군인들이 이 의병들의 무기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정미의병 때부터는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너도 나도 다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이 군인들도 참여했었고, 의병, 이 사람들 대부분은 포수들이 많았었고, 동물들 사냥하는 사람, 그 외에도 뭐 교사, 학생, 해서 전 계층이 참여했었고, 지나가다가 의병이라고 하면 밥을 그냥 다 모든 백성들이 공짜로 먹여줄 정도로 모든 전 국민들이 일본이랑 싸우는 상황이었었어요. 전국적인 항일 구국 전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얘네 의병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서울에 있는 일본군을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을 쓸어버리는 거여서 당시 총 13개 도, 당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그런 13개 도의 연합의병 부대를 만듭니다. 13도 연합부대를 만들었고, 총 대장은 이인영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법상 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이제 요구도 합니다. 요구도 하면서 우리는 그 일본의 반란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정식 군대라는 거예요. 정식 군대. 지금 대한제국이 군대를 해산해가지고 우리가 군대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대한제국 군대야. 저 일본놈들이 불법적으로 침입한 거야. 그래서 정식 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이제 외교 활동을 하는가 하면은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해서 일본 애들을 쓸어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쳐들어갔었습니다만은 이기지 못하죠.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서 이 사람들 대부분은 호남 쪽으로 도망갑니다. 여기 서울에서부터 쭉 계속 밀려가지고 여기 호남 지방으로 많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남의병, 이제 의병의 마지막 활동을 호남의병이라고 합니다. 호남의병.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실패 후에도 활발하게 여기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라도죠.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약을 했었는데, 이게 왜 호남 지방으로 몰렸냐면은 일본 애들이 이쪽 남쪽 구석으로 우리나라 의병들을 유인해서 몰았어요. 유인해서 몰아가지고 여기에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군함도 바다에서 맞고, 육지에서는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가두리를 해서 호남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벌여가지고 우리나라 의병들을 완전히 학살시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사진이고, 내가 오늘 지금 영상을 지금 몇 번 찍다가 잘린 게 요거 때문에, 여기 19금으로 걸렸나봐 또. 그래가지고 지금 모자이크 해가지고 아마 요건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의병은 전사자가 17,000, 일본은 136.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많이, 거의 학살하다시피 죽였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사람들도 많고, 당시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이 1915년도인가에 잡히게 되면서 호남 의병도 결국 종료되고, 대부분의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 같은 해외로 이주를 하면서 독립군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독립군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무장 독립전쟁으로 이 의병전쟁이 계승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의병전쟁을 또 실패했잖아. 우리 실패했지만 다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강한 독립정신과 특히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는 거를 약간 지연시켜요. 처음에 여기 을사의병 때 거의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그 정미의병 뭐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는 몇 년 지연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특히 나중에 독립군으로 계승된다. 근데 한계로는 당연히 일본보다 화력은 열세고 양반 출신의 의병장에 어떤 차별적인 신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평민 출신 의병장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는 연합부대가 결성될 때도 이때도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여기 그리고 홍범도는 껴주지 않습니다. 신돌석은 껴주지 않았었습니다. 신돌석.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독립군으로 발전한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내용 끝.